엄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다고요? 아까 너랑 민준이 엄마랑 얘기한 거 다 들었어.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애 좀 컸다고 눈치 없이 계속 오냐는 소리를 해? 그냥 애 다 컸으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저도 섭섭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뭐? 초인종 안 누르고 그냥 집에 들어오신 적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왜 어머님, 아버님 희생한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도 용돈 드리느라 빠듯했어요. 그리고 원래 손주 어릴 땐 어른들이 희생 감수하고 어느 정도 크면 알아서 빠져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현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남편과 함께 60 넘은 나이의 손주를 전적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물론 손주가 예쁘지만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게 싫다며 울며 부탁하던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양가 부모 도움 없이 애 키우면서 맞벌이까지 하기 힘든 것을 알기에 힘들 줄 알면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겨워하는 아들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애가 좀 크니 그런 희생을 한 시부모가 눈엣 가시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해도 불만이 가득했고 뒤에선 시부모 험담을 해댔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컸으면 알아서 눈치껏 물러나야 하는 거라는 며느리의 말에 현 씨 부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 봐준 공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손주를 봐준 것이 그 덕에 맞벌이하며 자리 잡고 직장에서 진급도 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골치 아픈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했죠. 그래서 고된 육아마저 손주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했던 현 씨를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현 씨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죠. 현 씨는 딸 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어렸을 땐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몇 년을 육아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애 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자식들을 끌어안고 울었던 적도 많았죠. 나는 애들이 혹시나 애 봐달라고 할까봐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안 그래도 허리 아픈데 애를 어떻게 봐? 그렇다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싫다고 왜 못해? 싫다 그러면 부모 얼굴 보고 싶겠어? 요즘 애들은 손주 안 봐주면 부모랑 연도 끊는다잖아.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 현 씨도 내심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손주를 돌봐줄 만한 사정이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두 딸이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첫째 딸은 멀리 살기도 하고 돈을 잘 벌어 그런지 도우미를 써가면서 알아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아이를 갖지 않고 살겠다고 선언했죠. 그래. 뭐 요즘 사람들 다들 그런다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현 씨는 그래도 애를 낳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내 삶을 깎아먹는 일인 줄 알기에 애 안 낳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이미 손주도 있었기 때문에 손주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니, 누나도 참 희한해요. 애 안 낳고 살면 금방 이혼하죠. 그런 둘째 누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도 많다는 요즘 세상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아들네의 출산이 현 씨의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사부인은 괜찮으시대? 아, 저희 엄마요. 여기저기 아프셔서 걱정이에요. 어디가 아프시다는데?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그렇고 무릎도 아프시다고요. 아이고, 어쩜 좋니?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안사돈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프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안사돈이 두 손 두 발을 들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직을 보름 앞둔 어느 날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현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좀 봐주세요. 예원이 이번에 회사 다시 돌아가야 해요. 몇 달만 더 쉬다가 복직하면 어때? 그러면 다시 복귀하기가 힘들어요. 잠깐씩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갓난애를 종일 돌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씨 부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뒀다가 나중에 이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단절이 되어 새로 취직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애 다 클 때까지 기다리면 저 일 못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부탁한다는 며느리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돌이 될 때까지 거의 아들네 집에 상주하며 현씨가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이제 오니 민준이는요? 지금 막 재웠어. 수고하셨어요. 반찬 꺼내놨으니까 국만 데워서 먹고 자. 네? 민준이 아빠는 늦는데요. 그래, 들었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그래, 나오지 말고. 낮 동안 손주를 보고 반찬도 좀 해두고 아이 때문에 지저분해진 거실도 치우니 하루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저녁 8시 반쯤 현씨는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바깥은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일찍 퇴근하면 데려다 줄 텐데 아이만 두고 며느리도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 현씨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둘 중 하나는 퇴근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바쁘다며 늘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남편이 물었고 현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민준이 먹이면서 죽 먹었어요. 근데 입맛이 없네. 뭘 먹기보다는 휴식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제는 애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겠네. 집에 도착한 시간이 9시 반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7시까지 아들네 집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애가 아주 어릴 때는 현씨가 갔지만 이제는 애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래야 나도 같이 봐주지. 남편도 퇴직해서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나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밥도 늘 부실하게 먹으니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말이죠. 아이고 허리야.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요. 종일 어떻게 그렇게 있어? 아, 이놈이 들고 일어나라고 난린데 어떡해?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당신 어깨 아프다며? 환갑 넘은 둘이 아이 하나 돌본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나이 들며 여기저기 삐걱대는 바람에 하나 키우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닮아 우량하라 들고 있기만 해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았죠. 그래도 예뻐.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 손주니까 키우지. 남의 애는 죽었다 깨나도 못 키워주겠어. 남편의 말에 현 씨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따가 민준이 데리러 오면 냉장고에 있는 검정 비닐도 같이 줘야 해. 혹시 내가 기억 못하면 당신이 꼭 말해줘요. 알았어. 현 씨 부부는 자식들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반찬까지 따로 해서 챙겨줄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현 씨도 남편도 아들 며느리가 부담이 될까 싶어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손주를 키웠죠. 그런데 아이를 데려다 주러 며느리 집에 갔을 때 우연하게도 며느리가 안사돈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음식 솜씨 없다니까. 그냥 해주시니까 먹긴 하지. 돈 안 드니까. 내가 하기 귀찮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살림 잘 못하셔.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뭔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어. 그렇다니까. 그래도 용돈 얼마 안 드리니까 그러려니 하지. 내가 바보야?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느리는 바보가 아니었는데도 현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며느리는 현 씨를 보고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현 씨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현 씨의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봐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뒤늦게 퇴근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 필요 없고 도우미를 쓰든 어떻게 하든 너희가 알아서 돌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너희는 네 엄마 그렇게 고생하는 거 뻔뻔히 알면서 뒤에서 사돈한테 뒷담을 하냐? 뒷담을 하다뇨.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고생하는 거 아냐 모르냐? 알죠. 당연히.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도리를 안다면 설령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안 사돈 얼굴을 어떻게 보냐? 우세스러워가지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랑 통화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진심 아니에요. 늘 어머님, 아버님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당장 민준이 안 봐주신다고 하시면 저 출근 못해요.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맞아요. 엄마 아빠니까 안심하고 맡긴 거죠. 그리고 애 어릴 때 바짝 모아서 자리 잡을 생각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잘못했어요. 어머님, 현 씨는 진심이 아니었다며 눈물을 비추는 며느리에게 모질게 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손주가 울자 현 씨도 모르게 손부터 나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어르고 달래는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조금 봐줍시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현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4살이 되어서야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는 꼼짝없이 육아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현 씨도 남편도 몸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는 육아를 아무리 둘이라도 나이 든 사람들이 하려니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고장나는 관절에 현 씨 부부가 나란히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죠. 그러다 6살이 될 때 유치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자꾸 자기 전에 간식 먹으려고 뗐어요. 어머님이 맨날 이 시간에 간식 주셔서 그런가 봐요. 맨날은 아니고 너무 뗐으면 조그만 과자 하나씩 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네요. 아이고, 그래? 조그만 거 한 조각만 줘도 금방 그쳐. 지금 유치원 갈 나이에 애가 이러면 돼요. 애가 아주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짜증스럽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뭐라 대꾸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습니다. 매번 준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핀잔을 주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며느리에게 잔소리 듣는 것도 처음이 아니었고 근래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휴대폰에 며느리 이름만 뜨면 심장이 덜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애한테 손이 덜 가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긴 듯 아이를 스스로 돌보기 시작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니 말이죠. 이번에 민준이 엄마 승진해서요. 장모님이 축하해 주신다고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주말에 현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잘 됐네. 열심히 하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연봉도 오른다며 좋아했습니다. 현 씨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 부부의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턱 정도는 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들에게 지나가는 투로 슬쩍 묻자 돌아오는 대답이 꽤나 황당했습니다. 에이, 엄마 아빠 매달 용돈 챙겨 드렸잖아요. 아이를 봐주는 수고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엔 매일 그리고 가끔은 주말 하루 종일도 손주를 봐주는 것에 비해서는 용돈이라고 부르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돈 벌려고 힘든 것을 알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 간식 사주고 주말에 오면 먹을 거 챙겨주는 데만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주 봐주는 일을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러려니 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안 사돈이 하달간 아이를 봐줬을 땐 훨씬 많은 금액을 줬었다는 걸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모른 채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부담스러울까봐 그랬죠. 하지만 무탈이 아이 걱정 안 하고 회사에 다닐 수 있었기에 며느리가 승진한 데에는 현 씨 부부의 덕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 건 그저 현 씨만의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몇 년간 돌봐준 건 생각도 안 하고 공짜로 용돈을 챙겨준 것처럼 말하는 아들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그저 서운하고 말 정도였는데 얼마 뒤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생겼죠. 아들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죠. 밥은 안 먹어도 돼? 죽 좀 줄까? 아니요. 좀 쉴게요. 약은 먹고 쉬어야지. 아니요, 어머님. 저 좀 쉴게요. 며느리의 말에 조용히 안방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5분쯤 흘렀을까. 거실까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집에서는 좀 혼자 쉬고 싶다고. 당신이 전화하면 되잖아. 민준이 다 컸으면 알아서 그만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고 듣고 있자니 현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둔한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눈치를 줘봐야 소용이 있어? 며느리의 외치는 듯한 음성이 들렸고 그 뒤로는 잠잠했습니다. 현 씨는 얼이 빠져서 부엌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야
손주가 컸으면 그만둬야 하는 사람은 현 씨밖에 없는 듯했습니다. 현 씨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방문을 두드려 무슨 말인가 물어봐야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은 갔고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엄마는요? 몸이 안 좋다고 방에 누워 있어. 그래서 집에 못 가고 기다렸어. 감사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챙기던 현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민준이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며느리의 통화가 자신이 들은 게 맞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에 피가 몰렸습니다. 애써 아니겠지 생각하며 손주 밥까지 먹였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만 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손을 떼야겠다 생각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굳이 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현 씨도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끼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현 씨가 두뇌기에 그런 사인을 모르고 넘어간 듯했습니다.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다고요? 아까 너랑 민준이 엄마랑 통화한 거 다 들었어. 그러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애 좀 컸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애 다 컸으니까 이제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말했으면 됐잖아? 하루만 볼 일이 있어서 못 봐줘도 난리를 치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현 씨 부부는 거의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소 과장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문소리가 들리더니 안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도 참다 못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도 섭섭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손주 실컷 보시라고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기억이 이렇게 각색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싫다는 현 씨 부부를 붙잡고 울고 불고 했던 때를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초인종 안 누르고 그냥 집에 들어오신 적도 많으시잖아요. 가끔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애를 봐주다 보면 늘 초인종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릇이 돼서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 적도 덜어 있었죠. 하지만 애를 맡기거나 데려다 주거나 할 때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연락 없이 쳐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희생한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도 용돈 드리느라 빠듯했어요. 그리고 원래 손주 어릴 땐 양가 어른들이 희생 감수하고 어느 정도 크면 알아서 빠져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애는 어떻게 맡겼나 싶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육아 방식도 꼬집었고 자신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속내도 모르고 허리 두들기며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바보가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듣고도 파들파들 떨고만 있는 것이 바보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현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 엄마. 그런 게 아니고요. 민준이 엄마가 아파서 좀 예민한가 봐요. 며느리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데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아들이 애써 변명했지만 정작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지간히 현 씨의 존재가 싫었나 보다 생각되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현 씨에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서운한 것을 넘어서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애를 봐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라 어쩔 수 없던 것이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상황이 나아지자 그런 노고는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 씨 부부에게 사랑하는 손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무슨 이런 일이 다 했나 싶었습니다. 꼭 지나가다 강도라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올게. 현 씨는 애써 차분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해고 뭐고 이제 와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너희 바라는 대로 이제 다시는 안 올 테니 너희도 이제 민준이 맡기지 마.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단 1시간도 봐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내 손주지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고생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 씨는 집에 돌아와서 서러워 울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아들네 집에 쫓아가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쳐놨는지 며칠 뒤에 아들이 전화와서는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섭섭하다는 아들의 말에 그나마 남은 정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자식으로 키웠나 싶으니 손주를 키워준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키운 것마저 후회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한테 전화 안 왔지? 안 왔지? 세훈이도 연락 없고. 없어요. 이놈 자식들. 아주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아직도 분이 안 풀리네. 그만하면 됐어요. 그럴 거면 시름시름 하지나 말어. 남편의 말대로 요즘 현 씨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듯한 기분에 의기소침해 있기도 했고 그동안 쉬지 못한 걸 몰아 쉬듯이 몸이 퍼져 있기도 했습니다. 몸살 나서 그래. 현 씨의 말에 남편도 애구고 앓는 소리를 내며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참에 푹 쉬어. 당신 어깨도 덜 써야 낫는데잖아. 잘 됐지 뭐. 그래, 잘 된 거 알아요. 시름시름 한 거 아니야. 현 씨도 가슴이 아프긴 해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끝마무리가 좋지는 않지만 현 씨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온전히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싶었죠.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들 며느리의 말이 가끔씩 현 씨의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잘 지내는 듯 연락이 뜸하더니 나중엔 나름대로 현 씨 부부와 화해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살기도 했고 아이를 전혀 안 맡기고는 키우기 힘들다는 걸 깨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못하고 가끔 식사를 하자고는 했습니다. 물론 거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에게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래. 네 누나한테 어제 전화 왔더라. 아무튼간 축하해. 감사해요. 민준이는 안 보고 싶으세요? 전혀 안 보고 싶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제 손으로 기른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기 위해서 아들 며느리를 만나야 된다면 그건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괜찮다. 누구 숨 막히게 할 일 있니? 며느리가 했던 말을 들먹거리자 아들이 입을 다물더니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둘째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첫째와 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고 며느리가 승진도 한마당에 타이밍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 다음에 꺼낼 말이 어쩐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것이었죠. 둘째도 되도록이면 엄마가 봐주셨으면 해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과 연을 끊지 않은 건 순전히 현 씨의 욕심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겠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부모 마음을 조금은 알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 현 씨의 욕심이었습니다. 바랄 걸 바랐어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건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현 씨 부부는 그날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아들네 15분 거리였는데 적어도 한두 시간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갈 작정이었습니다. 꿈에라도 맡길 생각을 못하도록 말이죠. 행여나 현 씨가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맡길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 씨의 마음도 자식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징징대는 싫은 소리 듣지도 못하도록 멀리 가버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자식 일이라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져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너무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부려먹는 육아 도우미인 줄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제 우리 생활 가지고 재밌게 살 거야. 집에서 애나 봐주면서 더 늙기는 싫어. 한 1년만도 안 돼요? 너는 양심이 있다면 그런 부탁 못해. 그리고 멀리 이사 가버릴 테니까 명절이 돼도 찾아올 필요도 없어. 엄마, 손주 봐주고 나면 1년에 10년씩은 늙어. 너희는 엄마 아빠 수십 년 뺏어간 거야. 그래놓고 알아서 빠져주라고 했었지. 이제는 너희가 우리 인생에서 눈치껏 빠져줘라. 그러면 맞벌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부모가 알지 우리가 아니? 남들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키워줘요. 남들은 적어도 자기 새끼 키워준 부모에게 잘하겠지. 저희가 못한 건 또 뭔데요? 거봐라. 애를 직접 안 키워보니까 육아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지. 너희도 둘째 스스로 키워보고 사람 좀 되라.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그때쯤 되면 알겠지. 평생에 셋을 키우며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또 손주들 키워주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식에게 욕까지 들어야 하는 거라면 노후 삶이 너무 슬프고 불쌍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 하루도 맡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키워줘도 남는 거 하나 없다는 걸 알았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전에는 내 손으로 키운 손주와 함께 산책도 하는 그런 삶을 상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 현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할 말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둘째 딸마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를 안 낳고 산다더니 40이 되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현 씨는 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아이 낳는다고? 그러려고요. 운명이다 생각하고.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좋아요. 그래. 너무 축하해. 감사해요. 그런데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지만 애를 봐달라는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 혹시나 그런 생각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럼 부탁 안 해요. 늦은 나이에 생긴 앤데. 나도 내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어요. 딸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아들, 딸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셋째, 넷째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봐줄 일은 결코 없었으니 말이죠. 현 씨 부부는 이제 자식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하고 부탁을 해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애를 키워보니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염치 없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부디 잘 키워라. 직접 키우면 다 자기 마음에 들게 하겠지. 현 씨는 뼈가 있는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반성을 한다고 이사까지 한 현 씨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현 씨는 이제 부부의 인생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찼으니 이사를 한 것도 어쩌면 잘한 일이었습니다. 후에는 아들 며느리의 몫이었죠. 너희는 참 이기적이다. 어버이날에 부모한테 안부 전화 한 통, 꽃 한 송이가 아까웠던 애들이 땅 팔았다는 소리에 이렇게 급하게 쫓아오니 쫓아오다니요. 지난 어버이날에 너흰 우리 얼굴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기라도 했니? 참, 어버이날 챙기지 말자고 한 건 엄마 아빠잖아요. 챙기기 싫어한 건 너희지. 너희 마음 몰랐을까봐. 1년에 한 번 그날이 그렇게 힘들면 인생 어떻게 사니? 그것 때문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는 일방적으로 베풀고 자식은 받기만 해야 해? 어차피가 어디 있어? 부모 돈은 부모 거지. 그 돈이든 다른 돈이든 너희에게 갈 일 없으니까 이사를 가려거든 너희 돈으로 가라.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지. 아, 그래서 지금 말로 하잖냐? 자식이 부모 챙기기 싫어하니까 부모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더 있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김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 감는 날까지 서로 생각해주고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 씨만의 생각인 듯 했습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가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생각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특히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아들 며느리가 그렇진 않겠지만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어버이날에 부모에게 전화 한 통, 꽃 한 송이 주는 것조차 번거롭고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날이었지만 그런 날도 없었으면 한다는 말에 기가 막혔지만 뜻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남편도 자식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자 생각했죠. 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은 저들 필요할 땐 부모를 찾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부담스럽고 싫다는 아들 며느리. 어쩜 이렇게 이기적인 자식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주는 게 싫다면 받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에게도 똑같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죠. 김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 딸 하나씩 잘 낳았다면서 금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웃어넘겼습니다. 그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 식구는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소 무뚝뚝하긴 했지만 살가운 딸이 있어서 가정의 분위기는 늘 좋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딸 교육 잘 시켜 둘 다 꽤나 좋은 대학에 보냈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인생의 큰 숙제를 끝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살아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딸과 아들은 전부 30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 결혼 기념일이지? 맞아. 우리 엄마 기억력 아무튼 좋아요. 많이는 아니고 10만 원 보냈으니까 정서방이랑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어. 알았어. 안 그래도 정서방이 좋은데 예약해놨다는데 엄마가 사준 걸로 칠게요. 그래, 어쨌거나 축하하고. 좋은 시간 보내. 정서방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고맙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가득했죠. 어디 놀러 간대? 글쎄,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간대. 남편도 뿌듯해했습니다. 10만 원에 이렇게 다들 기쁠 수 있다니 김 씨는 행복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이렇게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서로 전화나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직접 만날 때도 있었고 못 만날 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렇게 현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축하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김 씨의 결혼 기념일에 똑같이 10만 원을 되돌려주곤 했는데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큰 선물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을 하니 전처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결혼 기념일까지 기억하고 서로 살뜰하게 챙겼지만 아들과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왔는데, 누구한테? 영지한테. 며느리한테 메시지가 왔다는 말에 남편이 목을 길게 빼고 김 씨의 휴대폰을 같이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어버이날이라 안부 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잠깐만 답장 좀 쓰고. 며느리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는데 김 씨는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더라도 평일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걸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시간을 많이 빼기가 힘들 것임을 알았죠. 시간이 늦어 어버이날이 끝나기까지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는 오전 일찍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꽃바구니도 배달이 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답장을 쓰면서 식탁 위에 놓인 카네이션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바구니 하나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걸 생각하니 다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비록 아들에게서는 전화가 온 것이 다였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자식들과 이런 때라도 통화하고 소식 들으니 좋을 따름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들네가 어버이날을 늘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는 전날에 다 같이 저녁 한 끼 먹을까 하는데 정말? 은혼에도 시간이 된대? 내가 어제 전화해보니까 퇴근하고 별다른 일정 없던데.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는 좋지. 식당도 내가 알아봐서 예약할게요. 아빠는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대? 너희 좋아하는 대로 아무 데나 해. 엄마 아빠는 다 좋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가끔은 이렇게 어버이날에 다 같이 모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잠시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버이날에 다 같이 식사한다면서요. 네 누나가 그러던데. 아, 왜? 그날 바쁘니? 그건 아니고요. 처가에는 어버이날 낮에 가잖아? 보통 아들네는 애들을 데리고 사돈네에 가는 걸 알고 있기에 딸도 전날 저녁에 식사 약속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얼굴 보고 밥 한 끼만 먹자. 네, 어쩐지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에 아들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 혼자 와? 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어버이날은 각자 부모님한테 가기로 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누가 보아도 며느리와 싸운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딸도 그런 남동생에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꼭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 마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 씨는 식사 자리가 어쩐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싸운 이유가 김 씨 부부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장모님, 여기 이걸로 예쁜 옷 사세요. 사위가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안 그래도 봄 가디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래. 잘 쓸게. 그러자 아들도 슬그머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아들. 김 씨는 기분 좋게 자식들이 건네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양해도 주니 기쁘게 받는 게 자식들 기분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미 어린이날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주고받는 게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같이 결제할게요. 딸이 아들과 함께 식사 비용을 내겠다고 했고 김 씨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외식을 하는 경우가 1년에 2번 될까 말까 한데 이런 때엔 자식들에게 한 끼 얻어먹어도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먼저 출발할게요. 딸이 차를 타며 말했고 김 씨 부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아들에게 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석이 엄마랑 싸웠어? 며느리와 싸웠느냐는 질문에 아들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러는데? 어버이날 따로 챙기자고 싸운 거야? 그러자 아들이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어버이날에 다 같이 모이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김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위아래로 챙겨야 하는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위아래라고 하면 어린 손주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위아래 챙기느라 힘들다고 모이지 말자는 아들의 말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럽다는 말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부담될까봐 아들네에게 더 주면 더 줬지. 더 많이 받아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늘 그만큼은 되돌려 주었죠. 회사 끝나서 이렇게 오는 것도 좀 힘들고요. 지석이 엄마한테 같이 오자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어버이날 이렇게 챙기는 집도 별로 없잖아요.
카네이션도 며칠이면 시들 거 매번 몇만 원씩 줘가며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버이날엔 번거롭게 모이지 말자. 그러자 아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명절에 보면 됐지 뭐. 어버이날에는 그냥 전화통화만 하면 돼.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 김 씨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좀 쓰렸습니다. 멀리 살지는 않지만 바쁜 자식들과 시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다는 아들에게 조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자식에게 너무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에게서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싸웠대? 그건 잘 모르고. 어쨌거나 어버이날이라고 따로 만나지 말자고 했어. 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고. 참 그런 건 상관없는데. 꽃 한 송이 사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양가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을 적엔 늘 어버이날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가진 못하더라도 안부 전화는 꼭 했고 항상 택배로 선물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세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뭐, 밥상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은혼에는 빼고 보면 되지. 안 부담스러운 사람들끼리. 딸이 가볍게 얘기하자 서운한 일도 별것 아닌 일이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가볍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모두가 생각과 입장이 다 다르니 말이죠. 그리고 다음해 5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김 씨는 손주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어머님, 전데요. 지석이가 어머님한테 전화 좀 걸어달라고 해서요. 아, 그래? 잠시만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고 곧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 전화 걸어달라고 했어? 응. 나 선물 사줘. 어린이날. 아이고. 당연히 우리 강아지 선물 사줘야지. 어떤 거 사줘? 뭐 갖고 싶어, 우리 손주? 그러자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소리를 듣고 손주가 선물을 읊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선물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게 뭐야? 그러자 손주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며느리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지석이가 말하는 게 뭐니? 김 씨가 며느리에게 묻자 며느리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참, 그게 애들 장난감인데요. 블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거 사주마.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가서요. 그래봤자 블록이 얼마나 할까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럼 그거 사가지고 어린이날에 잠깐 들르마. 김 씨 부부는 며느리가 보내준 사진을 들고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보여주자 다행히도 찾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30만 원이요? 김 씨와 남편이 무척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아도 3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무슨 애들 장난감이 이렇게 비싸요?
이건 어른들도 하는 거라서요. 아주 어린애들은 하기가 힘들 텐데, 유치원생인데 그러면 이건 조립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그걸 꼭 가지고 싶어 했다고 말끝을 흐렸죠. 하는 수 없이 김 씨는 30만 원짜리 레고를 하나 샀습니다. 잠시 들렀다가 딸과도 만나기로 해서 다른 손주들 줄 장난감도 사니까 거의 돈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요즘 장난감 참 비싸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그래도 손주들 좋아할 것을 생각하면 크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손주가 가지고 싶어 한다던 장난감을 챙겨서 아들네 집에 들렀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달라고 그러래. 며느리가 차를 내오는 사이 손주에게 묻자 돌아온 대답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비싼 장난감을 할머니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시킨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네 집에 30분도 제한이 있었는데 딸의 집으로 가기 전에 아들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3일만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 그때 식사라도 한 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도 비싼 선물까지 주셨는데. 그럼 당신이 모시고 가서 밥 먹고 와. 당신은?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먹을게. 아니면 지금 꽃바구니라도 하나 사드리는 건?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해? 도대체 왜 며느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같이 가서 우리 남편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거야? 꽃도 솔직히 돈 아까워. 아니다 됐어. 그냥 하지 말자. 거봐. 당신도 혼자서 챙기기는 싫은 거잖아. 어버이날 번거롭고 싫다며. 근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럼 당신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자. 그것도 각자 하자니까. 그럴 거면 이번에 엄마한테 전화는 왜 했어? 애 선물 사달라고 말이야. 할머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자식 키우는 건 낳은 사람 의무인데. 그걸 고맙다고 인사하고 밥 먹고 용돈 주고 진짜 이상한 문화 같아. 마음에서 우러나서 챙겨야지.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또 나만 나쁜 며느리 만들지. 명절에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한 거야. 요즘에는 다 각자 챙겨. 마지막으로 아들의 한숨 소리를 듣고는 김 씨는 안방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아들네 식탁 위에는 플라스틱 잔에 담긴 커피 2잔이 보였습니다. 김 씨 부부가 오기 전에 마신 건지 컵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 2잔을 카페에서 샀을 텐데 못해도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돈이면 카네이션 2송이를 살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에 꽃 1송이 정도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며 어버이날을 챙기지 말자던 아들과 며느리.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싫고 번거로운지 몰랐습니다. 김 씨 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한시도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우린 이만 가볼게. 곧 아들 며느리가 나왔고 김 씨 부부는 곧바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연준애랑 밥 먹기로 해서. 아,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김 씨 부부는 딸의 집에 들러 선물을 전해주고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딸의 집 근처에서 외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부모 욕심인가 싶었습니다. 딸은 아들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그 속내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김 씨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지긋지긋하다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부모란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절반 금액은 김 씨 부부가 결혼 당시에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버이날에 전화 한 통 하기도 싫다는 며느리에게도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 어버이날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는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엄마, 꽃 받았어? 응? 오늘 아침에 집으로 배달 왔더라. 우리가 가면 좋은데. 이번엔 시댁에서 보낼게. 뭐 갖고 싶은 선물은 없어? 아이고, 됐어. 꽂히면 됐지. 너무 좋다. 예뻐. 그치? 요즘에 꽃들이 진짜 예쁘더라. 고마워. 내년에는 같이 나들이 가자.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랑 다 같이 근처에 꽃 구경 다녀왔거든. 너무 좋네? 그래, 알았어. 좋은 시간 보내. 오늘 길을 지나다 보니 온 천지가 꽃이었습니다. 꽃집이 아니어도 가게마다 꽃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편의점에는 5,000원짜리 카네이션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웬 남학생이 한 손에 작은 카네이션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남학생의 엄마가 꽃을 받고 기뻐할 모습이 절로 상상이 갔습니다. 그런 게 소소한 행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딸이 챙겨줘서 좋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냥 모이는 걸 하지 말자.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꼭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서로 용돈 주고받고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거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 그렇겠지. 어버이날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은 쓰라렸지만 그 속엔 맞는 말도 있었습니다. 의무감에 챙기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서로에게 기쁜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전화하고 억지로 꽃을 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지. 남편도 덤덤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왠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도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김 씨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집에 안 와도 돼. 그리고 선물 같은 것도 챙기지 말고.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군말 없이 수긍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부모는 자식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뜸했습니다. 생일마저도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어버이날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괜찮어. 누워만 계셔? 그렇지. 한 달은 이렇게 있어야 한대. 아이고, 내가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남편이 허리를 다쳐 몸져 눕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서 못 가게 되는 바람에 김 씨도 꼼짝없이 그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허리에 좋은 음식 검색해서 좀 사왔어. 딸이 병문안을 와서 바리바리 싸온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고맙다. 정서방이 다음 주에 병원에 모시고 가겠대. 부축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나이는 들었어도 남편의 덩치가 큰 탓에 김 씨 혼자 부축해서 외출하기가 힘들었는데 잘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살가웠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부탁했을 텐데 김 씨는 이제 오히려 사위가 더 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문안을 오는 것도 딸과 사위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형식적으로 전화만 했고
며느리는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의 마음속에서도 아들 내외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기대지 말자 생각해도 나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아들 며느리는 미워지는 때도 많았죠. 엄마, 다음 주말에 지석이 좀 맡겨도 돼요? 부부 동반으로 어디 좀 가야 하는데 지석이까지 데리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들의 말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아빠 허리 아픈 거 알잖아. 애까지 봐줄 정신이 없네. 하지만 그건 절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외손주는 하루 동안 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아는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누나가 주영이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일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그건 연주가 늘 와서 아빠 병수발도 들어주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자 아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바라지 않으니 자식도 부모에게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래도 부모를 챙기니 한 번씩 도와주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올해 초에 남편이 시골에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칠순이니 재산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들고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묶어둔 채로 죽으면 억울하다면서 말이죠. 시골에 있던 땅을 전부 팔자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골 땅은 재산으로 치지 않았었는데 예상외로 큰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땅 판 거요. 저희도 좀 보태주세요. 뭐? 지석이도 커가는데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요. 집을 좀 넓혀서 이사를 갈까 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부모에게 목돈이 생겼으니 아들의 눈이 번쩍인 것이었습니다. 땅을 판 행동이 자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듯 보이기도 했죠. 이거는 너희 엄마랑 내가 쓰려고 마련한 돈이야. 그걸 다요? 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김 씨도 황당해했습니다. 다 쓰던 말던 그걸 왜 신경 써? 김 씨 부부의 반응에 아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누나도 준 거 아니에요? 누나한테 준 적도 없고 너한테도 줄 생각 없어. 근데 어쨌거나 결국엔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딸에게는 어쩌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어버이날 부모 챙기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부모에게 도움받고 손 벌리는 건 왜 당연하다고 여기는지 이해가 안 갔죠.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돈 타령을 하는 거를 보니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싶었습니다. 너희는 참 이기적이다. 김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한테 안부 전화 한 통, 꽃 한 송이가 아까웠던 애들이 땅 팔았다는 소리에 이렇게 급하게 쫓아오니 쫓아오다니요. 지난 어버이날에 너흰 엄마 아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기라도 했니? 참, 어버이날 챙기지 말자고 한 건 엄마 아빠잖아요. 챙기기 싫어한 건 너희지. 너희 마음 몰랐을까봐. 1년에 한 번 그날이 그렇게 힘들면 인생 어떻게 사니? 그것 때문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모는 일방적으로 베풀고 자식은 받기만 해야 해? 어차피가 어디 있어? 부모 돈은 부모 거지. 그 돈이든 다른 돈이든 너희에게 갈 일 없으니까 이사를 가려거든 너희 돈으로 가라. 아니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지. 그래서 지금 말로 하잖냐?
자식이 부모 챙기기 싫어하니까 부모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더 있냐. 우리 돈은 우리한테 쓸 테니까 눈독 들이지 말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자식에게 말 안 하고 우리 돈으로 사 먹으면 되고, 꽃이 갖고 싶으면 우리 돈으로 사면 돼. 좋은 옷 입고 싶걸랑 또 우리 돈으로 사야 하니까. 너희도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살아. 우리도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없듯이 너희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어라.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던 부모가 아님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김 씨 부부도 자식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게 전화 한 통이라도 말이죠. 서운했던 이유도 그동안 내심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마음만 버리면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라던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도 한 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네에게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기엔 다소 삭막한 관계가 되었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보다는 이게 나았습니다. 김 씨는 이번 어버이날에 딸에게 꽃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하고 끝이었고 그걸로도 딸의 마음을 알겠다 했습니다. 그것조차 나중엔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시작했어? 이제 시작해. 얼른 앉아. 그리고 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니 이런 행복이 또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놓으니 매년 섭섭할 일도 없을 듯 했습니다. 결국 자식의 목을 매면 탈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식들도 손주들이 크면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말이죠.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병원에만 잠깐 데려다 줄래?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아침부터 열이 나서 꼼짝을 못 하겠네. 저 지금 밖이라서요. 어딘데?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병원 정도는 혼자서 가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는 기사가 아니에요. 집 앞에 택시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모시러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텐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도 좀 서운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그래도 이렇게 부려먹으시고. 너 며느리라고 부려먹은 적 없다. 친딸이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거야. 그렇다고 제가 진짜 친딸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정광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참 아꼈습니다. 딸은 없지만 정말 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전 씨를 어머님이 아닌 엄마라고 부르며 친정엄마처럼 대했습니다. 전 씨는 결혼 전에 했던 며느리의 말을 찰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 참 잘 시켰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으니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집 사고 애 맡길 때는 엄마 하며 그렇게 잘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씨가 아프자 며느리는 돌변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한 번 데려다 주는 것도 질색을 했고 자주 하던 연락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힘 빠진 시모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병든 시부모 병수발 들라고 할까봐 무서워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서운하다는 전 씨에게 어차피 친딸도 아니지 않느냐는 며느리. 인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전 씨도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원한다면 전 씨도 기꺼이 맞춰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 씨의 배려를 받으며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전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씨의 남편은 딸을 강력히 원했는데 하나 기르기도 힘든 판국에 딸 낳자고 애를 하나 더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혹여나 또 아들을 낳으면 셋째도 낳자고 할까 무서워 그냥 하나로 만족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 씨도 내심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 하나 있는 탓에 살가운 딸의 애교를 바랐죠. 그래도 자기 밥벌이 알아서 하고 때 맞춰 결혼도 한다니까 그게 어디야. 그건 그래. 정훈이 봐봐. 아직도 장가 안 가고 속썩이잖아. 맞지? 남편의 말에 전 씨가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정훈이는 남편 큰형님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40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부모와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꾸 직장을 그만둬서 아주버니나 큰동서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에 비하면 아들이 좀 무뚝뚝한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민정이네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아마 모아둔 돈 합쳐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보태줘도? 그 정도로 대출 안 받고 전세 가기 힘들죠. 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 정도 보태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은 알아서 하라는 게 남편과 전 씨의 지론이었지만 주변에서 하는 걸 보니 아예 빈손으로 결혼을 시키긴 힘들겠다 싶어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결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마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님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전 씨가 놀라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뜻밖의 말이라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버님한테도 아빠라고 부르고요. 아빠라고? 남편의 표정은 마찬가지로 놀란 듯 보이긴 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닌 듯 했습니다. 네. 우석 씨랑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저도 친정엄마나 아빠처럼 그렇게 잘할게요. 너무나도 살가운 며느리의 말에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돈네가 먼 곳에 살고 있으니 친부모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면 한다는 며느리. 전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 네. 엄마. 내 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엄마도 아들밖에 없고 며느리도 저뿐이니까요.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기 전에 또다시 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척이나 속상해하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아이도 낳고 해야 하는데 대출로 시작하려니까 조금 무섭기도 해요. 요즘 대출 안 받고 신혼집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부모님한테 좀 더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유,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래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괜히 우는 소리에서요. 얼마쯤 더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며느리의 말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전 씨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뉘앙스를 보았을 땐 꼭 필요한 만큼 더 보태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그렇게 느꼈는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들도 원래 보태줄 생각이 없었던 전 씨 부부를 알기에 5천만 원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더 보태준다면 사양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부른 금액이 1억 5천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에이, 제가 해요. 며느리가 들뜬 기색이 역력해서 전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전 씨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억 5천이 좀 큰 돈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어? 전 씨가 남편에게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아? 우리 노후나 신경 쓰자고 할 때는 언제고? 자식이 잘 살아야 우리도 노후에 걱정 없이 잘 살지. 자식한테 손 벌리게? 그 소리가 아니라 자식이 힘들게 살면 우리 부부 등 따뜻하게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그 돈 없다고 우리가 당장 나앉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서 며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짝 만나서 100년애로 하겠다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좀 더 보태주자고. 친정부모처럼 여기겠다는 며느리잖아. 얼마나 기특해. 남편의 주장에 따라 전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1억 5천을 보태주었습니다.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잘하면서 살게요.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보다도 더 살갑게 잘했습니다.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누가 싫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화도 그렇게 잘한다고? 한 3, 4일에 한 번씩은 하던데. 무슨 얘기하는데? 그냥 밥은 먹었냐, 잘 있냐? 이런 거지. 어이구, 며느리 잘 봤다.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깍쟁인데? 그 정도면 진짜 딸보다 낫네.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야? 지인의 말에 전 씨가 웃었습니다. 지인의 말처럼 주변 며느리들과는 다른 구석이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완전 여시야. 여시? 그렇잖아. 집 해달라고 와서는 엄마라고 부르겠다. 친부모처럼 하겠다. 그러고 결국엔 돈 받아간 거잖아. 똑똑하긴 하네. 말이 다르고 다른 법인데 이렇게 말하니 정말로 며느리가 여우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왜 남의 며느리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거는지 몰랐습니다. 새겨 듣지 말어.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야. 질투하는 거야. 며느리와의 불화로 괜히 투덜대는 것이라며 다른 지인이 전 씨를 달랬습니다. 며느리가 잘하는 만큼 전 씨도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좀 거들까요? 아니야, 다 했는데 뭘. 할 거 없어. 그냥 상에 놓기만 하면 돼. 제가 일찍 와서 도왔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차례도 안 지내잖아. 그래도 음식 많이 하셨잖아요. 전 씨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오기 전에 미리 음식을 다 해놓았습니다. 괜히 눈치 본다고 거들려고 할까봐 숟가락만 놓으면 되게끔 해놓았죠. 딸이 있었어도 명절에 밥 차리라고는 안 했을 테니 며느리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결혼한 제 친구들은 명절만 되면 무섭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기다려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노니까요. 어이구, 그래. 다행이네. 치우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설거지 도와드려야 하는데 우석이 시키면 돼. 며느리를 시키느니 차라리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며느리는 무척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 고부간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전 씨도 며느리를 부려먹지 않고 며느리도 시부모를 살갑게 대하니 인상을 찌푸릴 일이 없었죠.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애 둘 보면서 희준이 아빠 밥도 차려주고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전쟁이에요. 그렇긴 하겠다. 저 혼자면 대충 먹는데 희준이 아빠는 입맛도 까다롭잖아요. 그러면서 전 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난해 둘째까지 나오니 집에서 살림만 하기에도 벅차다면서 말이죠. 그래? 그러면 우석이더러 아침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으라고 그래 차라리. 어머, 정말요? 그래. 어차피 회사 가는 길이잖아. 전 씨의 집이 아들네 집과 회사의 중간쯤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힘들다는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 왔어요. 얼른 앉아서 먹고 가.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다음날 아들을 전 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녁밥은 아들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감사하긴.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 살림하기에 훨씬 낫니? 그럼요. 아침에 밥만 안 차려도 좀 낫죠. 그럼 너는 뭐 먹어? 저는 그냥 알아서 챙겨 먹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전 씨는 그 다음 날부터 아들 편의 반찬도 몇 가지씩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며느리도 함께 와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왔다 갔다 불편하지 않어? 대신 집에 가서 밥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농담 삼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면 좋겠네. 아, 며느리는 평소처럼 너스레 떨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같이 살긴 뭘 같이 살아? 전 씨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같이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전 씨도 불편했습니다. 갈 때 이거 가지고 가. 지난번에 싸주신 게장도 잘 먹었어요. 너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며? 맞아요. 감사해요. 딸이 있었어도 이렇게 뭐든 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들어가지 말어. 엄마 좀 자게 냅둬. 명절에 온 아이들이 작은 방 문을 열려고 하자 전 씨가 말렸습니다. 아이들이 좀 커서 뛰어다니기 시작하자 아이들을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며느리를 알기에 명절만큼이라도 좀 쉬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 씨 부부가 돌아가면서 보고 있었죠. 엄마한테 갈래? 아이고, 아니야. 엄마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할머니랑 좀만 더 놀자. 그러니 칭얼 때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전 씨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뒤에 개운한 표정으로 나오는 며느리를 보니 잘했다 싶었죠.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환갑인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고마워. 이걸로 내일 아빠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나중에 저 복직하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드릴게요.
며느리가 30만 원이 담긴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직까지 외벌이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은 듯해서 전 씨는 이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밥을 사겠다는 것을 전 씨가 계산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때때로 전 씨를 서운하게 했고 그건 아마 전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엄마, 내일이랑 모레 애들 좀 맡겨도 돼요? 어디 가게? 아, 우석 씨랑 같이 어디 좀 다녀오려고요. 오랜만에. 어쩌지? 내일 시골 가는데 지난번에 말한 적 있잖아. 아, 그게 내일이에요? 그래, 진작 말하지. 그거 미룰 순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연휴라서 숙소 비용이 비싸서요. 친척들한테 내일 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하루 전에 취소할 순 없지. 아, 아무래도 아쉬운지 알았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통화를 질질 끌었습니다. 다른 일 같았으면 미루고 봐줬겠지만 이번엔 약속된 게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못내 서운했던 것 같았죠. 저희가 애들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다녀오려고 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어쩐지 전 씨가 죄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손주들을 봐주곤 했는데 처음엔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애를 못 봐주는 상황에는 섭섭한 티를 잔뜩 냈습니다. 거절하는 전 씨가 민망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뽀로로 틀어줘. 며느리가 맡기고 간 큰 손주가 리모컨을 내밀며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TV 고장 났는데. 하지만 지난주에 고장나서 TV는 먹통인 상태였습니다. 오래 쓴 TV라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길래 그냥 두었습니다. 남편이 TV를 사러 갔다가 가격에 놀라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불편하긴 했어도 참고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나 심심해. TV를 사긴 해야겠네. 자주 오는 손주들 때문이라도 얼른 새로 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손주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네 집에는 TV 엄청 큰 거 있어. 정말? 엄청 좋겠네. 근데 할머니 생일에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진짜 커. 손주의 말에 전 씨는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지난달에 안사돈의 환갑이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V를 선물로 새로 사주었다니 자신이 환갑 때 받았던 30만 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많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자식도 속 끓게 하고 부부지간에도 섭섭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헤어지지 않듯이 며느리가 그럴 때도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씨 부부와 며느리 사이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는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몸 상태가 좋을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명절에도 아들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요양하는 데 보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몇 시간만 봐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애들끼리 잘 노니까요. 밥 먹여서 보낼게요.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해도 돼요. 그래, 알았다. 놓고 가라. 엄마, 감사해요. 이제는 손주들 봐주는 일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항암 부작용인지는 몰라도 전 씨는 눈에 띄게 살이 빠졌고 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앞으로 몇 회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씨가 며느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병원에요? 그래. 우석이 아빠가 급히 시골 좀 내려가 봐야 하는데 항암 날짜랑 겹치네. 아, 네. 알겠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가면 돼. 네.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며느리와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눈이 침침해져서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와 함께 가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네 차 타고 가면 좋겠다. 아, 제 차요. 그래, 몇 번 안 남았어. 애들도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하면 바쁘진 않지? 집안일도 하고 해야 하니까요. 아직까지도 복직하지 않고 살림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에게 듣자 하니 점심에는 애엄마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던데 며느리는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전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전 씨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꺼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퇴원할 때는 전처럼 그냥 남편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항암 잘했느냐, 퇴원은 잘했느냐 하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에게는 연일 악재가 생겼습니다. 길 가다 넘어지며 손을 짚었는데 잘못 짚었는지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오른손목이라 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밥은 짓겠는데 반찬은 어떻게 해? 사다 먹어야 하나? 반찬 가게에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지 말고 있어 봐봐. 남편이 전 씨가 말리기도 전에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한 보름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나흘에 한 번쯤만 와서 네 엄마 좀 도와줘. 제가요? 휴대폰 너머로 당황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럼 어쩌냐? 손목이 저래서 아, 싸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보름 동안 계속 사 먹으라고? 요즘엔 반찬들 다 잘 나와요. 그러냐? 네. 알았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조금 심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전 씨는 어쩐지 그런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애를 맡길 때 빼고는 다소 차가워진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며느리가 수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전 씨가 해다 준 반찬만 하더라도 보름이 아니라 1년을 내내 해다 줘도 부족할 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사 먹자니까. 그리고 한참을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애들을 맡긴다는 연락조차 없었죠. 그러다가 전 씨가 몸살에 걸려 꼼짝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일하느라 집에 없었고 아들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민정이 불러서 가라니까. 택시 타고 간다니까 그러네. 10분 거리에 있는 며느리 두고 혼자 어떻게 간다고 그래, 병원을. 항암의 면역이 약해져서 그런가 요즘 이런 잔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이 불덩이 같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호통을 쳤지만 며느리는 되도록이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다 결국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병원에만 잠깐 데려다 줄래?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아침부터 열이 나서 꼼짝을 못 하겠네. 저 지금 밖이라서요. 어딘데? 전 씨의 물음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짜증스러운 말에 전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며느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정도는 혼자서 가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는 기사가 아니에요. 그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기사로 부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기에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집 앞에 택시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모시러 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를 텐데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도 좀 서운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그래도 이렇게 부려먹으시고.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코 부려먹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전 씨가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부탁했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씨도 섭섭한 속내를 내비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며느리라고 부려먹은 적 없다. 친딸이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거야. 그러자 돌아온 대답에 전 씨는 가슴에 창살이 박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친딸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사이였다면 상처도 덜 받았을 텐데. 그래도 전 씨는 며느리와는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끈끈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말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엔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되지. 왜 굳이 애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택시가 더 빠른데. 오해할 만하죠. 무슨 오해? 그냥 며느리 병수발 시키려나 싶겠죠.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퍼부었는지 다음날 아들이 전 씨에게 전화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전 씨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물며 자식도 부모를 위할 줄 모르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시부모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 리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항암을 하면서 힘들었던 전 씨에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느냐 물어본 적이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예전에는 3, 4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점점 뜸해진 것은 맞지만 전 씨가 아프고 나서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아들의 말철모 병수발 들라고 할까봐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곧 죽을 사람 챙겨서 뭐 하나 싶어서 그랬던 것인지 어쨌거나 참 부질없는 사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하던 며느리도 얻을 게 있어야 시부모에게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자면 며느리가 참 똑똑했습니다. 이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으니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애도 클 만큼 컸고 이제는 도움받는 일보다 시부모 병수발 드는 게 더 무서운 때가 된 것이었죠. 전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정말로 딸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뒤늦게 깨달은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번 일을 통해서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어차피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으니 얼굴을 마주볼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반년 정도 지나자 전 씨의 항암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건강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데는 또다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수술도 잘 됐고 나중에 검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몸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완치가 됐는지는 더 훗날에 알 수 있겠지만 전 씨는 서서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다시 슬금슬금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간사하고 뻔뻔한 동물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너는 친엄마도 아닌데 왜 엄마라고 부르니? 호칭 제대로 해라. 전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희준이랑 예준이 좀 애들 맡기려고 그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옛날엔 애 보면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했어.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애를 맡겨? TV 드라마 속 시어머니들이 할 법한 말을 하자 며느리는 또 말을 잃었습니다. 애 맡기지 말고 네가 키워. 회사도 안 다니는 애가 말이야. 그렇게 전화를 끊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 씨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당황했겠죠. 그리고 항암이 끝났으니 명절에 오겠다는 아들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절 전날에 찾아온 며느리에게 음식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저보고 하라고요. 그래. 나이 먹고 병든 시엄마가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좋지 않겠니? 엄마, 그리고 다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전 씨 부부는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음식도 따로 해놓지 않고 옆에 서서 가끔씩 훈수만 두었습니다. 그래도 전 부칠 거리랑 다 사놨어. 이걸 다 붙여요? 그럼. 그래야 식구들 다 같이 먹지. 네. 그래도 다 할 줄 아네. 다음에 너희 집에나 놀러 가야겠다. 저희 집에요? 그래. 늙음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받아먹고 살아야지. 전 씨는 불어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이번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울먹거리며 말하는 며느리.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엄마라고 하지 말라니까.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은 우리가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니? 나도 네가 했던 말 잘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말이 맞더라. 진짜 엄마도 아니고 진짜 딸도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나도 잘못했지. 딸도 아닌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시어머니처럼 대해. 나도 너를 며느리로 대할 테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를 너희 부모처럼 대했니? 하지 않은 말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친부모가 아니었기에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들도 있었죠. 하지만 추잡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알아들었을 테지만 말이죠. 그 뒤로 아들 며느리는 또다시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 부부는 그런 아들네를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자식처럼 될 수 없고 자식조차도 부모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스스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당한 거리. 진작에 그게 필요했었고 관계가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다소 먼 거리가 필요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필요 없이 말이죠.